안녕하세요. 영하나의 책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하나입니다. 채널 이름이 바뀌었죠? 네. 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직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제 컨텐츠도 하나둘 조금씩 쌓여가면서 채널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즘 좀 고민을 했거든요. 물론 이 북튜브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긴 하지만 수많은 북튜브 채널 가운데 저만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과 장점이 뭘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거든요. 채널 소개글에 썼듯이 결국 제 채널은 좀 더 라디오 같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낭독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책에 대한 느낌과 제 생각도 좀 많이 나누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제 채널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게 책 라디오라는 이름을 채널명에 넣기로 했습니다. 물론 기존 채널명에 들어갔던 단어인 따뜻함은 채널명에서는 사라졌지만 분위기만큼은 그대로 잘 유지를 하겠습니다. 좋은 책, 따뜻한 사람 사는 이야기가 앞으로도 차곡차곡 쌓이게 될 영하나의 책 라디오 꾸준히 잘 지켜봐 주시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는 날인데요. 오늘의 책은 물감을 사야 해서 퇴사는 잠시 미뤘습니다. 입니다. 이 책은 신간은 아니고요. 2019년에 발행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제가 지금 그림을 배우고 있는 화실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책이에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해 퇴사를 했거든요. 퇴사한 이후에 언젠가 시간이 되면 내가 꼭 해봐야지라는 생각만 계속 갖고 있다가 하지 못했던 취미, 그러니까 그림을 드디어 이제 퇴사 이후에 지난해부터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실에 다니고 있는데 그 화실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보라면서 재밌다고 빌려주셨습니다. 화실 분위기가 꼭 우리 화실 분위기 같다고 그러면서 빌려주셨는데 일단 제목이 귀엽죠. 물감을 사야 해서 퇴사는 잠시 미뤘습니다. 사실 저는 퇴사하고 나서야 물감을 샀는데요. 저자는 보통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취미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5년여 동안 다양한 그림 600여 점을 그리면서 전시회에도 몇 차례 참여했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2018년에는 한국 전업미술가협회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냈을 당시에는 개인전을 목표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저자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책이 나온 게 2019년이고 지금 4년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과연 개인전을 열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자의 인스타그램을 찾았는데 벌써 두 번째 개인전을 여셨더라고요. 회사도 계속 다니고 있고 이렇게 꿈을 꿨던 개인전까지 여시다니 정말 그 꾸준함과 열정에 감동했고 '아 멋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겐 취미가 있으신가요? 취미라는 건 의미 그대로 전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즐기기 위해 하는 일을 말하죠. 이 책 표지의 부제인 애쓰지 않고도 사랑하며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취미일 겁니다. 직장인인 저자는 퇴근 후 화실에 들러 그림을 그리면서 온전한 나로 돌아가는 시간을 통해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정말 많은 말과 대화가 오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가끔은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침묵이 오히려 편안하고 당연한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해방감을 얻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기를 참 좋아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준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만큼 낭만적인 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커피 맛을 모르면서 카페에 가기를 좋아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낭만적인 행위를 위한 공간 제공 비용이라면 정당하다며 카페의 편을 들기도 했다. 좀 더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겼다. 뻔한 일상 이야기에도 곧잘 웃어주는 친구의 모습에 흥이 나기도 하고, 지루한 고민거리에도 나라 잃은 표정으로 공감하고 걱정해주는 선배의 모습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랬던 내가 입을 닫고 마음마저 닫게 됐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말수가 자연히 줄어들고 감정의 기복이 덜해진 탓도 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로는 굳이 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거나 먼저 안부를 묻지 않는 이상.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너무 많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다. 친구, 지인들도 모자라 부산에 있는 동생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나의 근황을 전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동생에게 지난 주말에 일을 고하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다. 그런 이야기는 동생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와 통화하는 동생의 옆에 있던 엄마의 잔소리 공격이었다. 그런 이야기란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거니? 라는 질문이었거나 사랑에 상처받은 이야기였을 테다. 그때만 해도 나는 엄마가 우리 자매의 친한 사이를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바닥까지 다 보이지 말라는 엄마의 걱정이었음을 세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바닥까지 다 보여주게 되면 나중에 흉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자매 사이일지라도 말이다. 엄마의 말씀은 항상 옳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모른다. 늘 이런 식이다. 사실이 그랬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았다. 때로는 잘못 전달되어 오해가 되고 정말로 흉이 남았다. 모두가 내 일에 그렇게 신경 쓰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이 다치니 말이 자연스럽게 줄었다.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마음을 얼마만큼 나눠서 보여야 하는지 계산을 하게 되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어려워졌다.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에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차를 마시며 머리를 식히거나 책을 읽는 것이 편했다.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했다. 습관적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마음을 열기도 했지만 지나침은 늘 문제가 되어 돌아왔다. 다시 말을 아끼다 보니 어느샌가 나는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혼자 있고 싶지만 누군가 내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말하기는 싫지만 누군가 말을 걸어주면 좋겠다. 이런 모순적 욕구를 채워주는 곳이 바로 화실이었다. 모처럼 약속이 없는 토요일, 아침 일찍 화실을 찾았다.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려볼 다짐으로 아침을 든든히 먹고 와서 이젤 앞에 앉았다. 얼마 되지 않아 공복감이 느껴져 고개를 드니 어느새 오후 2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다. 이미 화실은 다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다들 그림 그리기에 정신이 없었다. 이젤 너머로 눈이 마주치는 학생들과 눈짓과 미소로 인사를 나누고 다시 캔버스로 고개를 묻었다. 화실은 침묵이 자유로운 공간이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엔 침묵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한 공간에서 상대와 내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 난 괜찮지만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괜찮지 않아진다. 먼저 입을 떼야 하나? 그렇다면 어떤 말로 대화를 유도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정작 상대방은 어떤 생각인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침묵이 불편해지면 어쩔 줄 몰라 더욱 침묵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침묵이 방치되는 사이, 왜 말이 없으세요? 원래 말씀이 없으세요? 라는 지적을 가장한 질문을 받는다. 대화가 하고 싶으면 먼저 말을 걸면 될 텐데, 왜 상대의 말 수 없음을 탓하는지. 인사를 받고 싶으면 먼저 인사를 하라는 말처럼 이야기하고 싶으면 먼저 하면 된다. 침묵이 불편하다면 몰입하면 된다. 연필 소리 안에 갇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생각하지 않게 되는 무아지경 속으로 도망갈 수 있다. 그림에 대한 몰입감은 잠시나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준다. 몇 시간째 말없이 몰입하다 보니 문득 밀려오는 허기와 함께 대화가 고파졌다. 괜히 다른 이젤로 자리를 옮겨 다른 사람의 그림에 말없이 참견했다. 먼저 말을 걸지 않고 그저 우두커니 서 있어도 상대가 많이 그렸어? 라고 먼저 물으며 웃어줬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 시간은 관계 속에서 잔뜩 움츠리고 있던 나를 적당히 풀어주었다. 가만히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드라마를 보던 주말 저녁처럼 말없이 친구와 해운대를 산책하던 여름밤의 온도처럼 적당히 뜨겁고 적당히 평화로웠다. 길어진 서울살이로 잠시 잊고 살았지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면 그날의 온도가 불어왔다. 직장인의 삶을 제법 능숙하게 살고 있다. 워라벨이란 단어가 유행하기 이전부터 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야근 문화를 따졌다. 필요한 야근은 괜찮지만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라면 사절이었다. 연봉보다는 정시 퇴근이 중요했다. 물론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아직도 원룸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을 보면. 한때는 하루, 아니 모든 일상이 일과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다. 출근도 하기 전에 퇴근을 하고 싶었다. 정작 퇴근을 해서는 회사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그렇게 몇 년간 회사에 다니다 보니 직장이 아닌 생활 자체에 회의가 들었다. 회사를 그만두지도 못하고 서울을 당장 떠날 수도 없는 상황.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마음을 바꿔야 한다. 그때부터 나를 위한 직장 생활을 해보기로 했다. 그것이 바로 하루 2시즌제다. 요즘 나의 하루는 퇴근 전과 후 2회로 나뉜다. 직장인으로서 8시간의 삶을 살고 난 후 온전한 나로서의 하루가 시작된다. 퇴근 전까지 딴 생각할 틈이 없다. 정시 퇴근을 하려면 집중력과 추진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했다. 업무에 파이팅 넘치는 사원으로 보이는 건 덤이었다. 직장 생활 10년 차가 되고 나서 뒤늦게 내린 결론이 있다. 회사는 내 것이 아니며 내가 없어도 망하지 않더라. 나의 직장인 친구들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도 때도 없이 회사 걱정을 했다. 퇴근을 해서도 매출을 걱정하고 월급만 축내는 상사를 어찌할지 고민했다. 그러다가 사장님도 지금쯤이면 가족과 외식하고 쇼핑하고 있을 거라 지레짐작하며 자신들의 애사심을 진정시켰다. 사장과 임원이 아닌 이상 바꿀 수 없는 영역들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서 힘을 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직책과 직급에 맞는 역할과 임무 수행으로 월급의 가치를 실현해주면 될 뿐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다.
사람한테서 받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 그들은 일을 하기 위해 만난 관계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모든 것은 경험으로 얻어진다. 오랜 직장 생활의 경험치 덕에 후배와 동료들의 상담과 하소연을 들어주는 시간이 늘었다. 퇴근하고도 회사 일로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나름의 직장 생활 바이블을 펼쳐놓았다. 왜 퇴근하고 나서도 회사 생각을 하느냐고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너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했는지, 이번 달에는 어떤 즐거운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내 경험에 비춰 퇴근 후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출근이 즐거워진다고 이야기해줬다. 실은 나도 매일 아침 사직서를 품고 출근하면서 말이다.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는 부장 때문에 얼굴이 붉어진 날이었다. 거기에 습관적으로 사고를 치는 팀원이 또 문제를 만들어 왔다. 부장은 또다시 나를 잡고 늘어졌다. 더 이상 표정 관리가 안 됐다.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핸드폰을 들고 친구들을 찾았다. 이미 한 친구가 먼저 회사를 관두겠다며 메신저 한가득 불평하고 있었다.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며 한가득 문자를 입력하다 말았다. 쓰던 내용을 지우고 유유 두 글자로 친구를 위로했다. 나도 울고 싶었다. 이런 날은 정말이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회사 일로 하소연하기에는 어차피 남들도 다 겪는 일이다. 다른 회사에는 더 이상한 사람들과 더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다.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라고 위로받을 순 있겠지만 가끔은 내가 최고로 힘들고 싶을 때가 있다.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침대뿐이라는 생각에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 화실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림 그릴 기분은 아니었지만 습관적으로 화실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안녕 유미. 막장 드라마가 끝나는 순간이다. 자막이 빠르게 거치고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됐다. 오늘의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된 것이다. 영화 버니 속의 잭 블랙을 그리기로 했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연필선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주로 잭 블랙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그린다. 잭 블랙은 그리기 쉬워서, 디카프리오는 내가 사랑해서다. 영화의 한 장면을 흑백으로 출력했다. 입술과 광대를 잔뜩 올려지은 잭 블랙의 가식적인 웃음이 매력 만점인 얼굴이었다. 잭 블랙처럼 인물의 개성이 확실하면 형태 잡기가 편하다. 그래서인지 형태가 금방 잡혔다. 익살스러운 표정이 점점 완성되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표현하면 될 것 같아 애쓰는 와중에 괜히 사진의 표정처럼 입술을 꽉 물고 광대를 올려다본다. 사람을 그릴 때는 사진 속 인물의 눈과 표정 속에 빠져들게 된다. 잭 블랙이 그리기 좋은 이유 중 하나다. 언제나 귀엽고 장난스러운 표정뿐이다. 진지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진들도 있지만 존재 자체가 이미 즐거움을 준다. 그림을 다 완성해 갈 때쯤 어떻게 하면 특유의 분위기를 살려낼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다. 입꼬리에 더 진한 선을 그어보기도 하고 눈동자를 지우개의 각진 모서리로 찍어내듯 지원했다. 눈동자에 눈빛이 생기는 순간이다. 어느덧 낮 동안의 미운 마음이 다 사라졌다.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에게 맞는 옷을 찾은 기분이었다. 단단히 각오하고 힘을 내지 않아도 되고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자리에 앉아서 눈과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리면 충분했다. 못 그려도 좋았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좋아하는 것을 찾고 즐거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로였다. 그날 나는 첫 등록 후 3개월이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등록을 마쳤다. 오늘도 수고한 나를 위한 통큰 선물이었다.
취미라는 말 자체가 좀 거창하게 들리고 '꼭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담처럼 느껴진다면 그냥 온전한 나로 돌아가는 시간이 어른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어른이 되고 내가 해내야만 하는 사회적 역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더욱 온전한 나로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꼭 있어야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취미라고 딱 정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또 육아와 살림까지 병행을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나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틈틈이 조금씩 형태를 바꿔가면서 이제 좋아하는 걸 즐겼는데요. 뭐 일 주일에 두세 번 정도 요가를 간다거나 뭐 종종 좋아하는 배우의 뮤지컬을 보고 미술 전시를 관람하고 뭐 출퇴근길에 운전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쭉 듣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저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퇴사를 하고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라는 취미가 생긴 건데요. 여러분께서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취미가 있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틈틈이 조금씩이라도 뭐 엄마, 아빠, 누구의 아들, 딸 말고 사원, 대리, 과장, 부장 말고 온전히 내 이름 석자로 불릴 수 있고 내 이름 석자로 살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저자가 그림을 그리면서 취미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골라봤는데요. 사실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스킬 이상으로 배우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생각과 걱정이 제가 참 많은 스타일인데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그런 잡념과 어떤 무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참 좋고 또 '뭘 그림으로 그려 볼까.'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소재들을 주변에서 찾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 주변에 있는 풍경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고 다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조금씩 더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아마도 온전한 나로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가져다 준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자도 그림을 그리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워낙 생각이 많다. 생각의 반이 쓸데없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들이었다. 때로는 엉뚱하고 즐거운 상상으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나머지는 굳이 안 해도 되는 망상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후회하고 미래에 있으면 불안하다고 한다. 아무래도 나는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지 못해 걱정과 고민이 많은가 보다. 내가 수영에 잠시 빠졌던 건 물속의 고요함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물속에 들어가면 꼬르륵하고 물속으로 잠기는 소리, 보글보글하고 숨을 참는 소리만이 가득 찼다. 호흡을 위해 고개를 물 밖으로 들면 수십 명의 발차기로 물이 부서지는 소리와 강사의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한 번에 쏟아진다. 다시 고개를 물속으로 묻으면 파란 물빛의 고요함에 둘러싸였다. 생각이 멈추는 시간이었다. 그림 그리기도 수영처럼 잡념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된다. 오랜 시간 동안 캔버스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멈출 수밖에 없다. 사실 처음에는 이젤 앞에 30분도 채 앉아있지 못했다.
퇴근하고 화실에 오면 두세 시간 정도 그릴 수 있는데 연필을 잡은 지 1시간도 안 돼 집중력과 체력이 바닥났다. 그리는 내내 스케치북 위로 온갖 생념이 떠다녔다. 노인을 그리면 병원에서 요양 중인 할머니 생각이 났고 소년을 그리면 헤어진 연인이 생각났다. 그림에 집중하지 못했고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캔버스 위를 둥둥 떠다녔다. 주변의 소리에 언제부터 이렇게 반응을 잘했던지 화실에 사람이 드나들 때마다 시선이 따라갔다. 선생님의 썰렁한 말장난에도 혼자 크크거렸다. 보조선을 여러 번 반복하여 크게 그어놓고는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어두운 부분을 굵은 선으로 몇 번 칠하고는 연필을 깎으러 다녔다.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 정도 얼굴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연필을 놓고 선생님이 와서 마무리해 주길 기다렸다. 그렇게 산만하게 그림을 배울 때였다. 배우 콜린 퍼스를 그릴 생각으로 미리 정해온 사진을 출력했다. 여느 때처럼 신발을 벗고 이젤 받침대에 발을 올렸다. 텅 빈 스케치북을 마주하자 막막함이 밀려왔다. 감히 콜린 퍼스를 그려도 될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지만 좋아하는 배우를 그릴 때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었다. 죄책감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눈을 치켜뜬 카리스마 있는 자세라 형태 잡기가 쉽지 않았다. 정면이 아닌 다른 각도의 구도가 나오면 헤매기 일쑤였다. 제 아무리 보조선을 그어두고 시작해도 시선의 방향이나 턱의 위치가 달라졌다. 확실히 좋아하는 배우를 그리면 신경이 더 쓰였다. 제대로 된 선을 긋기 전에 몇 번이나 눈과 코, 입술, 이마의 거리를 맞췄는지 모르겠다. 이럴 거면 자를 대고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다. 반복되는 선의 교차 끝에 제법 콜린 퍼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선생님에게 검사를 받고 수정을 받았을 텐데 웬일인지 욕심이 났다. 한 번은 선생님이 반 이상 고쳐주는 바람에 양심상 마지막 서명을 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이번 그림은 서명할 때 하늘이 부끄럽지 않게 직접 마무리해보고 싶었다. 원래 곱슬머리였나? 파마한 걸까? 쓱쓱쓱 손에 힘을 줘 연필을 눌러가며 앞머리 가운데를 진하게 강조했다. 쓱쓱쓱 쓱쓱쓱 연필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화실은 빈 곳 하나 없이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화실의 공간은 크게 드로잉팀과 채색팀으로 나뉘어 있다. 드로잉을 할 수 있는 이젤은 8개 정도 있다. 그날따라 연필을 쓰는 드로잉팀이 많아서였을까 연필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쓱쓱쓱 빠르면서도 묵직한 연필 소리는 누군가가 머리카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쓱쓱 연필 소리가 부드럽고 길게 들리는 걸 보니 형태를 잡고 있거나 새로 그림을 시작하는 모양이다. 사각사각 연필을 짧게 잡고 진지하게 긋는 소리가 들린다. 이건 어둠 속에 어둠을 찾는 소리다. 눈동자 마무리를 하는 걸까? 연필이 움직이는 소리에 나의 손목도 리듬을 타기 시작한다. 연필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그동안 자리 한 번 안 뜨고 그림을 그렸다니. 핸드폰을 찾지도 않고 그림만 그렸다는 사실에 나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졌다. 오늘 부장이 내게 한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내일 무슨 옷을 입을지 따위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 배우는 주름마저 멋지다는 생각은 했지만 물속에서 발버둥 치는 극한 상황이 아닌데도 몰입의 순간을 다시 맞이할 줄이야. 몇 번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림을 그릴 때는 온전히 그림만 생각할 수 있게 됐다. 그림을 생각한다고 해서 명암의 단계를 계산해 선을 긋거나 빛을 관찰해 색을 입히는 경지에 오른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멍하니 그리는 것도 아닌데 마치 텅 빈 머릿속이 빛으로 가득 찬 나머지 어느 것 하나 끼어들 수 없는 그런 느낌이다. 물속에 있을 때 그 순간처럼 말이다.
화실에서는 항상 음악이 흐른다. 클래식이 나올 때도 있고 발라드가 나오기도 한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노래를 따로 듣고 싶어 이어폰을 챙겼는데 금방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음악 소리가 사라졌다. 분명 소리는 나지만 들리지 않았다. 화실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다. 집중력이 떨어진 학생들은 창가에 앉아 간식을 먹으며 수다 산매경에 빠진다. 선생님은 나이 지긋한 학생들에게 그림을 설명하느라 목소리가 커지기도 한다.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그림을 그리는 학생도 있다. 이런 소리마저도 화실은 고요하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는 연필을 깎는 소리, 연필로 선을 긋는 소리, 스케치북 넘기는 소리, 물통에 붓 젓는 소리. 온통 그림의 소리로 가득 찰 뿐이다. 집중력을 위한 최상의 ASMR이다.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매력은 연필 소리다. 스케치북 위로 선을 그어갈 때 느껴지는 흑연의 부드러운 질감과 사각거리는 소리는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재미를 더해줬다. 연필 여러 자루를 한 번에 모아 깎을 때면 초등학생 시절 받아쓰기 추억을 떠오르게 했다. 연필을 깎을 때만큼은 비장한 장인 정신이 발휘된다. 글씨를 바르게 쓰고 싶은 것처럼 그림도 잘 그리고 싶다. 굵고 얇은 선을 자유자재로 표현하고 싶다. 부지런히 그어놓은 연필선의 흔적을 문지르고 입힘을 반복해 면을 만들고 그 면들의 교차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 때의 쾌감을 알게 되면서 연필에 대한 욕심은 커져만 갔다. 본격적으로 유화를 그리기 시작한 뒤에도 연필을 놓지 못하는 이유다. 연필 소리의 매력에 빠지면서 글자를 적는 습관을 들였다. 연필을 자주 쓰고 싶어서 손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가방 속과 침대 옆에는 항상 연필이 있다. 좋아하는 글과 그림을 사각거릴 때면 모든 생각이 멈춘다. 그렇게 나는 연필 소리에 길들여졌고 잡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20대의 생애 한가운데를 감명 깊게 읽었다. 1950년 루이제 린저가 발표한 소설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니나 부슈만과 그에 비해 현실에 순응하는 생을 사는 언니, 그리고 니나를 사랑하는 슈타인 박사의 삶이 담긴 내용이다. 내가 특별히 아끼는 고전이다. 소설 속 주인공 니나 부슈만은 삶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의지로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신념을 가진 여성이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좌절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안다. 절망의 순간에도 힘을 내며 자신의 삶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이었다. 소설 속 니나의 나이를 기준 삼아 생의 한가운데로 향했다.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떨지 기대했다. 니나처럼 매 순간 충실하게 살아가다 인생의 중간점을 맞이하겠다고 다짐했다. 10년이 지나고 니나의 나이가 되었다. 생의 한가운데에 다다르게 되면 많은 것이 변해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며 매일 보던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도 생겼고 사라진 사람도 있었다. 생의 한가운데에 겨우 도착했는데 별게 없었다. 내 인생에 드라마는 없었다. 의식적으로 그 책을 꺼내어 다시 읽었다. 여전히 니나는 치열했다. 20대에 느꼈던 니나가 치명적인 매력의 인생 선배와 같았다면 같은 나이가 되어 다시 본 그녀는 조금은 피곤한 스타일이었다. 오히려 20대 때는 꽉 막혔다고 생각했던 니나의 언니 편에 서게 됐다. 니나의 언니는 안정적이고 평화롭다. 니나의 언니는 말한다. 얘야, 행복이 무슨 말이니?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다. 우리는 공통된 취미를 가졌고 함께 한 잡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어린애는 없으나 없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 우리는 예쁜 집과 자동차와 몇 마리의 아주 예쁜 셰퍼드를 가지고 있어.
무얼 더 바라야 해? 오히려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니나가 아닌 그녀의 언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불꽃 같은 삶을 사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평범한 삶이다. 삶에 순응하면서 자아를 찾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과정도 쉽지 않다. 무엇이든지 균형이 필요한 법이다. 화실에서 만난 사람들은 니나의 언니와 닮았다. 화실 밖에서의 삶은 치열할지 모르나 캔버스 안에서의 시간은 평화로웠다. 제법 균형 잡힌 삶들이다. 가끔 휴가를 내고 낮에 그림을 그리러 갈 때면 언제나 밝은 미소로 반겨주는 분들이 있다. 바로 낮 시간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들이 돌아오는 저녁 시간까지 그림을 그리는 주부들이다. 함께 모여 수채화를 그리는 시간은 주부가 아닌 소녀로 돌아오게 한다. 서로가 그린 꽃과 사과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잘 그리냐며 까르르 웃는다.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할 정도로 그녀들의 이젤 앞은 꽁냥꽁냥하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남편과 아이들이 기다린다며 서둘러 그림을 접는다. 남편이 퇴근길에 데리러 왔다는 말이 어찌나 낭만적이던지. 부러운 눈빛을 보내는 나에게 그녀들은 지금이 좋을 때라며 자신도 집에 가지 않고 계속 남아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다. 그럼에도 화실을 나서는 뒷모습에서 내 것과는 다른 행복이 묻어났다. 한 회사의 대표이자 주부이기도 한 학생은 야무진 그림 솜씨만큼이나 사는 모습도 꽉 차 있다. 집에서는 남편과 드라마를 보며 달달한 시간을 보내는 그녀는 회사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장님으로 변신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작가의 모습으로 돌아와 각종 공모전과 전시회 준비를 한다. 항상 바쁘다 바빠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신다. 그러면서도 화실에는 빠지지 않고 나온다. 언제 쉬냐고 묻는 우리에게 그녀는 지금이 휴식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림을 그리러 오는 것이 유일한 쉬는 시간이라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림이라는 공통된 취미로 모인 우리는 각자 다른 모양의 같은 꿈을 그리고 있다. 하루의 쉼표로 화실을 찾는 직장인도 있고 부모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중년 남성도 있다. 취미로 시작한 그림이 두 번째 직업이 된 분도 있다. 60세가 넘어 그림을 시작한 학생은 이제 작가로서 아트페어를 준비한다. 언젠가 개인전을 열고 싶다는 나의 꿈도 있다. 파란만장하지 않더라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을 공유하고 느끼는 삶을 살고 싶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20대 시절을 지나 느려도 괜찮다는 요즘의 추세에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무얼 더 바라는 삶은 없다. 오늘도 무사한 일상에 감사하다. 니나처럼 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녀는 속삭인다. 누구든 의욕하기를 그치면 늙어가는 거야. 아무래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룰 때 늙는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꿈이라고 하면 거창한 무언가를 떠올려야 한다는 듯 말한다. 그래서 때로는 꿈이 없는 것도 스트레스가 된다. 꿈을 꾸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대단한 꿈 리스트 대신 니나의 말처럼 의욕 정도는 가질 수 있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 무언가를 갖고 싶은 것, 무언가를 먹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모여 꿈이 된다. 그림을 그냥 그리고 싶어 해도 되고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해도 된다. 그림이 아닌 다른 것이어도 괜찮다. 취미나 놀이를 하는 어른들은 늙지 않는다. 대화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확실히 다르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다. 가장 자신 있던 시절의 모습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생의 한가운데에 들어왔다.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던 미래는 별다를 것 없는 오늘이었다. 덕분에 삶의 끝자락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게 됐다.
다행히 나이 먹음이 무색하지 않게 삶이 주는 크고 작은 파도 안에서 헤엄치는 법은 배워둔 듯하다. 니나처럼, 때로는 니나의 언니처럼 방법은 다르지만 그림 그리듯 삶을 가꿀 줄은 알게 되었다. 이 꿈이라는 게 사실 그냥 딱 들으면 좀 거창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딱 물어봤을 때 대답이 바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의 말처럼 무언가에 대한 의욕 정도만 가져도 '삶이 훨씬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른이 되고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쌓이다 보면 의욕 자체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리고 젊을 때보다 처음 접해보는 것들이나 새로운 것들이 점점 적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일상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접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기게 되잖아요. '아 난 이제 나이 들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의 마음의 소리보다는 '이거 나 한번 도전해 볼까? 나 이거 해 보고 싶은데.' 라는 의욕의 마음의 소리에 어른이 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이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네. 영하나의 책 라디오 12번째 책 물감을 사야 해서 퇴사는 잠시 미뤘습니다. 였습니다. 우연치 않게 음악과 관련된 앞선 책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림과 관련된 책을 소개를 해 드리게 됐네요. 제가 현재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더 와 닿았고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요. 하지만 그림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좀 직장 생활에 지치고 힘든 분들, 그래서 외로운 분들에게 이 책을 또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나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 같은 정말 나와 비슷하게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취미를 가지면서 생기게 된 긍정적인 변화들을 보면서 나도 무언가 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꿈틀댈 수 있는, 무언가 해 봐도 괜찮겠다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네요. 게다가 또 지금은 뭔가를 시작하기 좋은 계절, 봄이잖아요. 혹시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하고 싶었던 게 있으시다면 더 늦기 전에 이 좋은 계절, 봄에 꼭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영원하였습니다.